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충남 공주의 미성농장에 가다가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서울 상계동에 살았던 김영화 씨가 겪은 실화입니다. 1985년 조경회사에 다니던 영화 씨는 공주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녁 즈음 공주에 도착했지만 일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돈을 주고 목적지인 미성농장까지 가는 차를 얻어 탈 수 있었습니다. 시간도 늦었고 시골이라 차를 얻어 타기 힘들었다네요. 하지만 너무 산골이라 차로 미성농장까지 갈 수 없었고 산길 따라 올라가면 농장이 나올 겁니다. 라는 기사님 말씀에 길을 따라 걸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문득 한참 걸어온 것 같은데 보여야 할 농장은 보이지 않았고 왠지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는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잃었나 하고 생각에 잠긴 채 계속 걷다 보니 민가를 발견하고 기쁜 마음에 염치 없지만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집주인이 문을 빼꼼히 열더니 이 시간에 누굽니까? 라고 말하더랍니다. 솔직히 불쾌하기도 했지만 침착하게 물어봤습니다. 여기가 신천리 미성농장 아닌가요? 라고 묻자 집주인이 모른다고 대답하고 바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물론 밤에 모르는 사람이 외딴 집까지 찾아와 모르는 말을 물어보면 불쾌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면전에서 정색하며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다니 빈말이라도 이 늦은 시간에 외지 사람인 느낌이 나면 잘 곳은 있느냐고 한번 물어는 볼 수 있지 않은가. 자기 할 말만 하고 들어가 버린 집주인이 야박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마음 같아서는 하룻밤 자고 갈 수 없겠냐고 조금의 성의 표시라도 하면 되지 않겠나. 이래저래 머릿속에 생각은 많았지만 남의 집 앞에 이러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가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미성농장은 찾을 수 없고 그렇게 혼자 숲에서 하염없이 걷다 불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미성농장이 아니라도 숙소가 없던 영화 씨는 그곳에서 잠을 청할 요령으로 민가에서 나오는 불빛을 따라 걸었습니다. 민속촌에서나 볼 법한 나무로 지어진 옛집 분위기에 위화감이 들었지만 늦은 시간 깊은 산속에 더 갈 곳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 계세요? 하룻밤 묵고 갈 수 있을까요? 인기척은 느껴지지 않았지만 창 너머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려가며 크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사람 소리는 들리지 않고 너무 춥고 졸린 영화 씨는 창호지가 발라진 나무문을 슬쩍 열어보았습니다. 한눈에 그곳에는 삼색 줄들이 이리저리 지저분하게 걸어져 있고 오래되어 헤어지고 흘러내려 정신이 없었지만 무당에 관련된 집이라는 걸 알기엔 충분한 아우라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천을 거두며 방 안쪽으로 들어서져 열려있는 관 안에 여자의 시체가 들어있는 게 보였습니다. 너무 놀라 다리가 풀릴 지경이었지만 머릿속에는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어서 어떻게든 이 집에서 멀어져야겠다는 마음으로 황급히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 순간 아무도 없던 산속에서 사람의 기척이 느껴져 누구 있어요? 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세히 보니 웬 노인이 서 있었고 놀라서 떨고 있는 영화 씨에게 이 산 중에 웬 일인 걷냐며 오늘 잘 곳은 있는지 이리저리 물어보시더니 선뜻 자신의 집에서 하룻밤 묵어 가게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웬 집이라도 내릴 듯 우중충해진 날씨였기에 여기서 더 있자니 그것 또한 싫었던 영화 씨는 노인을 따라 그 민가에 다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노인이 한쪽 방을 가리키며 들어가라는 듯이 눈빛을 주길래 내가 왜 이 집에 다시 들어왔을까? 내가 미쳤지? 라며 소가리를 하던 영화 씨도 나름 친절을 베푸는 어르신에게 감사하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세 좀 지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노인이 가리킨 방으로 들어선 순간 방 안에서는 썩은 내음이 진동을 했고 발을 딛자마자 뒤엉켜 있던 거미줄에 놀라 주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을 켜보려고 스위치를 찾았지만 불도 들어오지 않았고 수년간 아무도 쓰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영화 씨는 당장이라도 그 집에서 나가고 싶었지만 그새 시작된 폭우와 천둥 번개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이대로 그냥 나갈까 말까 많은 생각이 들었지만 피곤했던 탓에 기절하듯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가 지났는지 잠에서 깬 영화 씨는 방벽에 있던 미닫이 창을 열고 밖을 살펴봤는데 비가 그쳐 집 밖으로 나가도 될 듯 보였습니다.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자 막잠에서 깬 듯이 심한 갈증을 느꼈습니다. 방 한켠에 조그만 문을 열었더니 그곳은 부엌이었고 물을 찾기 위해 부엌으로 들어서서 물 같은 게 담겨있는 항아리를 발견하였습니다.
항아리 속에 담겨 있는 게 물인지 확인이 먼저겠다는 마음에 주변에 굴러다니던 라이터를 집어들고 물 가까이 라이터 불빛을 가져대는 순간 물건은 다른 진득한 느낌과 비릿한 냄새의 영화 씨는 단번에 그 액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르며 그 집을 뛰쳐나와 달리기 시작했고 이상한 기분에 뒤를 돌아보니 관 속에 누워있던 여자와 노인이 손을 뻗으면 잡힐 듯이 가까이 영화 씨의 뒤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달리다가 구르다가 그렇게 무슨 정신인지도 모르게 한참을 앞만 보고 달리다가 심장이 터질 것 같아 큰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가쁜 숨을 고르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나타난 관 속의 여인이 영화 씨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고 곧 영화 씨는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영화 씨가 눈을 떠보니 처음 보는 절에 누워 있었던 영화 씨는 어찌된 영문인지 그곳의 스님께 간밤에 자신이 겪은 일과 왜 자신이 이곳에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스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집의 손녀딸이 등산객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그것도 모자라 죽임까지 당하자 할아버지도 손녀딸 옆에서 숨을 거뒀다고. 하지만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집은 헐렸고 그게 벌써 10년 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영화 씨는 아직도 그 일을 잊지 못한다고 하네요. 두 번째 이야기, 스토커가 아니었다. 내가 아는 그 놈은 나이트 죽돌이의 얼굴도 반반하고 키도 제법 돼서 소위 잘 나가는 그런 놈이야. 그래서 나이트에 갈 때마다 원나잇도 잘하고 여친을 자주 갈아치우는 좀 친하게 지내기엔 하자가 있는 사람이었지. 하지만 동성 친구들한테는 흠이 잡힐 짓을 안 하는 사람이었어. 근데 그 놈이 한 번은 2살 연상인 여자를 만나서 사귀게 되었는데 집어를 깨주겠어? 2-5달 사귀고 그새 질려버린 거야. 그래서 끝내자고 여자에게 말을 했지. 근데 그 여자는 정말 진심이었는지 죽자 살자 매달렸고 그 놈은 그 모습에 정이 떨어졌는지 매몰차게 길 한복판에 두고 왔대. 본론은 이제부터야. 그 놈은 강남의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았어. 그리고 남들한테 말하면 창피한 습관이긴 한데 겁이 많았는지 집에 들어오면 문은 죄다 잠궈 놓는 거야. 그날도 평소처럼 집에 오자마자 문부터 잠그고 샤워를 하려고 욕실에 들어갔대. 이놈은 문을 꼭 잠그고 샤워를 하는데 도중에 문이 끼익 하고 살짝만 열리더래. 그래서 씻다가 말고 다시 문을 잠갔다는 거야. 그리고 한참을 씻는데 다시 문이 끼익 하고 열리는 거야. 그 놈은 갑자기 소름이 돋으면서 무서워지기 시작해. 문틈 사이로 뭔가 있나 하고 쳐다보고서 기절했다는 거야. 바로 그 여자가 문틈 사이에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래. 여기서 끝이면 그 여자가 스토커였구나 하고 끝날 텐데 말이지. 기절했다가 대낮이 되어서야 화장실에서 깨어난 그 놈은 이사부터 가야겠다 생각하면서 일어나서 옷을 입고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더래. 인터폰으로 보니 경찰입니다. 잠시 조사할 게 있습니다라며 사복 경찰 2명이 온 거야. 딱히 죄진 게 없으니까 문을 열어줬는데 다짜고짜 경찰들이 자기한테 어젯밤에 뭘 했는지 어디 있었는지 꼬치꼬치 캐묻더래. 그래서 나이트에서 적당히 놀다가 집에 왔다고 사실대로 얘기했더니 새벽 2시쯤에는 뭐 했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그때쯤엔 샤워하고 있었을 때라고 얘기해줬더니 그제서야 경찰이 김수경 씨 아시죠? 어제 새벽 2시경에 집에서 목을 매 자살하셨습니다라고 말했대. 어제 그 시간에 샤워할 때 봤던 건 스토커가 아니었던 거지. 세 번째 이야기, 숙박업소 괴담. 이모께서 겪으신 일입니다. 저희 삼촌은 6남매 중에서 막내입니다. 장녀이신 이모와 나이 차가 17살이나 됩니다. 그런 저희 삼촌이 군대를 갔다가 휴가를 나올 때 사정 때문에 못 나오는 가족들 빼고는 이모와 할머니 둘이서 삼촌을 마중 가셨는데 군대 가서 살이 많이 빠진 삼촌의 모습이 안타까웠던 이모와 할머니께서는 삼촌을 끌고서 이곳저곳에서 맛있는 것을 실컷 먹였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금방 지나갔고 몰려오는 피곤함에 근처에서 하룻밤 묵고 아침 일찍 고속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실 생각이었고 근처 숙박업소에 들어간 삼촌과 할머니 그리고 이모는 삥 둘러 앉아서 이제껏 하지 못했던 이야기 보따리를 풀며 이것저것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뒤에서 이모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낮은 목소리로 나와 라고 하더랍니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삼촌 또래의 군복을 입은 남자가 이모를 빤히 쳐다보며 창백한 얼굴과 무언가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나오라고 되풀이하며 말하더랍니다. 자기보다 어려 보이는 남자가 반말하는 것이 거슬렸지만 이 남자가 나오라는 이유가 뭔지 뭔가 잘못했나 하는 마음에
그 남자를 따라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를 따라 나가려 뒤를 돌아봤는데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뭔가에 홀린 기분이라 삼촌과 할머니에게 방금 군복 입은 남자가 나한테 말을 걸었는데 못 봤냐고 물어보니 삼촌과 할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무도 들어온 적이 없었다고 말할 뿐 이모도 기분 탓인가 하는 생각으로 무시한 채 그대로 피곤함에 잠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모가 본래 자던 자리가 아닌지라 불편함에 이리저리 몸을 뒤척일 즈음 형광등이 달린 근처에 뭔가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는 무언가가 보였답니다. 그 물체를 빤히 쳐다보는데 달빛에 보이는 그 모습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나오라며 이모를 재촉하며 부르던 군복의 남자가 천장에 부웅 떠서는 목만 쭉 늘어뜨려 초점 없는 눈으로 이모 쪽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이모는 너무도 무서웠지만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할머니는 쓰러져 있는 이모를 깨웠고 이모는 어젯밤 있었던 일을 말했지만 할머니는 내가 익숙하지 않던 곳에서 자는 터라 헛것을 봤다며 이모를 타일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묘하게 찝찝한 기분의 이모는 주인에게 군복의 남자 귀신을 목격한 걸 상세히 말했고 주인은 떨떠름한 표정으로 이모에게 해준 말이 충격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2년 전쯤 저희 삼촌 또래의 휴가병이 이모네가 묵었던 그 방에 묵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혼자서 힘없이 축 늘어져 찾아온 휴가병의 표정이 하루 종일 마음에 걸렸던 주인은 그 청년에게 과일이라도 깎아서 줄 요량으로 방문을 두들겼는데 아무런 대답도 없었고 심상치 않은 기분의 보조기로 문을 열고서 들어가 보니 그 청년은 이미 목을 메고 자살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 청년의 시신을 병원으로 이송하고 그 이후로 집주인이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은 그 청년에게는 변변한 가족조차 없어 시신을 거두는 데 고생을 했다는 소식이었죠. 자살 이유는 알 수가 없었고 그저 자살을 선택할 만큼 청년에게는 그만큼의 괴로움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 이모는 주인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 청년이 무섭기보다는 안쓰럽고 측은한 마음마저 들었다고 합니다. 이모에게 말을 건넸던 그 남자는 자신과 달리 가족들과 희희낙락했던 삼촌을 보고 질투심을 느껴 이모에게 그런 장난을 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할머니. 제 친구가 저에게 얘기해주면서 울었던 친구의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제 친구가 어렸을 때 겪었던 일입니다. 평소에 친구의 할머니는 친구를 매우 이뻐하셨답니다. 어딜 가도 항상 데리고 가고 품에 껴안고 살았답니다. 당연히 제 친구도 할머니를 가장 좋아하고 많이 따랐습니다. 날이 어둑해지면 친구는 항상 할머니 무릎에 누워서 할머니가 해주시는 이야기를 듣다가 잠에 들곤 했답니다. 그때마다 할머니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곤 하셨대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제 친구는 커가고 할머니는 늙어갔죠. 중학생 정도 되었을 땐 옛날과 똑같이 대하는 할머니가 너무 귀찮았대요. 할머니한테 큰 소리도 지르고 집도 나가고 그땐 어려서 할머니한테 했던 행동이 미안한 것도 몰랐겠죠. 그렇게 제 친구는 점점 할머니를 잊은 채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제 친구는 학교가 끝나고 친구들이랑 놀고 있었답니다. 근데 갑자기 엄마에게 전화가 오더니 지금 할머니가 시장에 가시다가 사고가 나셔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친구는 그제야 할머니에게 미안함을 느끼고 달려갔지만 할머니는 이미 목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할머니가 돌아가신 그 날 밤부터 엄마가 가위를 눌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며칠간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가족한테 말했답니다. 자꾸만 꿈에 할머니가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가 용돈 2,000원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며 계속 운답니다. 결국은 할머니를 화장하는 날 가족은 화장터를 찾아갔습니다. 관에 있는 할머니의 시신 옆에는 할머니의 옷들이 있었죠. 그 옷들을 뒤져보았더니 바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하게 접은 1,000원짜리 2장이 바지에 고이 넣어져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가족들은 얼어버렸고 친구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 엎어져서 엉엉 울었답니다. 아직도 가끔 그때의 이야기를 꺼내며 친구는 눈물을 글썽이곤 합니다. 할머니만큼 날 사랑해준 사람이 있을까 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미친 선배. 중학교 때 학원 선생님이 기독교 신자셨는데 선생님이 대학생 때 학교에서 겪었던 일이라고 해주시더라고요. 왜 대학에 교회 동아리 같은 거 있잖아. 선생님도 그 교회 동아리 소속이었는데 그 교회 동아리에서 MT 같은 걸 가게 됐대요. 교회 수련회를 가보면 알겠지만
밤이 되면 다 같이 캠프파이어 하면서 각자 촛불 들고 앉아서 기도하거나 찬송가도 부르고 예배도 드리고 하거든요. 밤이 되어서 다 같이 둘러 앉아 모였고 촛불을 켜놓고 앉아서 정말 다들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선배 중에 하나가 되게 근엄하고 그 선배의 목소리가 아닌 목소리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가 불러서 왔노라 하면서 하나님이라고 그러더래요. 다 어린 학생들이고 갑자기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선배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상한 분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안 믿고 그러니까 그 근엄한 목소리로 너는 집에 이러한 문제가 있지. 곧 해결될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너의 부모님이 곧 아프실 테니까 도와드리도록 하고 네가 준비하고 있는 시험은 합격할 테니까 걱정 말거라 하면서 그 선배가 알고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막 얘기하더래요. 심지어 아무도 모르는 가족 문제 같은 걸 얘기하면서 다 잘 될 거다. 너희와 내가 함께 할 거다. 라고 말하면서 근엄한 음성으로 얘기하니까 어린 학생들이 다들 믿는 분위기가 된 거예요. 너희들이 너무 나를 진실되게 찾아서 잠시 몸을 빌려 내려온 것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다 잘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했지요. 근데 선생님은 그게 좀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야밤이고 촛불을 켜놓은 산이고 이러니까 이게 혹시 귀신이거나 잡기는 아닐까 하는 의문이 막 생기더래요. 하나님이면 이렇게 오실 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들 막 신기하고 축복받은 기분으로 그 하나님이라는 선배를 보면서 선생님 혼자 속으로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저는 저 선배의 몸에 들어온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마가 장난을 치는 것 같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속으로 계속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저 선배의 몸에 깃든 악마를 쫓아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했지요. 그러니까 둘러 앉은 사람들한테 너 시험 잘 칠 거다. 네 가정 문제 해결될 거다. 라는 둥 인자하고 근엄하게 말하던 그 선배가 갑자기 선생님을 가리키며 욕을 하면서 화를 내더래요. 순간적으로 선생님도 진짜 소름이 끼치고 저게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이구나 싶어서 주변 사람들 보고 자기가 그런 기도를 했는데 저러는 거다. 저거 귀신이 씌었다라면서 소리치니까 화를 내면서 선생님 보고 나가라고 그러더래요. 긴가민가 했던 사람들이 화내면서 날뛰는 그 선배의 손과 발을 잡고 다 같이 귀신 물러가 달라고 울며 불며 기도를 하니깐 그 선배는 갑자기 기절하듯이 잠이 들었대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깨어보니 그 선배는 자기한테 무슨 일 있었는지도 모르고 선생님이 다시 생각해봐도 그건 귀신이었던 것 같다고, 귀신이 하나님 행세를 했던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소름이 끼쳤어요. 6번째 이야기, 잡귀. 엄청 무더웠던 날이었습니다. 고3이었던 저는 온 가족이 휴가를 떠나던 때 공부한다는 핑계를 대고 혼자 집에 남았죠. 오늘 하루만 놀아야지 하고 밤새 컴퓨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날이 무척 더웠던 터라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놓았었죠. 그렇게 컴퓨터를 하다가 보니 몸이 으슬으슬해지는 기분을 느꼈고 에어컨을 너무 오래 켰단 생각이 들어 에어컨을 끄고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더웠던 날씨였던 터라 금세 또 집안이 후끈후끈해지더군요. 새벽 2시를 넘긴 시간임에 불구하고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다시 켤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낮부터 너무 오래 켜놨단 생각이 들어 관뒀습니다. 그때 당시 방에 있던 창문은 방충망이 털어져 굳게 닫아놓아 컴퓨터가 있는 제 방은 찜질방인 마냥 후끈후끈 달아올랐고 결국 더위에 지친 나머지 모기가 들어오건 곱등이가 들어오건 그냥 창문을 열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성큼성큼 창문으로 다가가 망설임 없이 창문을 활짝 여는 순간 저는 그대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사람이 너무 놀라면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고 몸이 굳는다는 게 사실이었나 봅니다. 1층이었던 저희 집은 제 방 창문을 통해서 밖을 보면 완만한 오르막길 하나가 보입니다. 1층이라 그런지 제 방 창문을 통해 이 길을 보면 지나가는 사람이 코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평범한 대화 소리도 바로 옆에서 듣는 것처럼 귓속에 쏙쏙 들어올 정도였죠. 창문을 딱 여는 순간 그 오르막길 위에 어떤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옷차림은 무속인들이 구슬할 때 입는 색깔이 화려하고 희한한 한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분장을 한 건지 매우 창백하고 새하얀 모습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폭탄을 맞은 마냥 아무렇게나 흐트러져 어깨까지 내려와 있었는데 무엇보다 가장 무서웠던 건 눈이었습니다. 화장을 잘해서 그랬던 건지 정말 태어나서 그렇게 크고 무서운 눈빛은 처음이었습니다. 창밖에 서 있던 그 여자. 창문을 여는 순간 정말 어떻게 눈길을 피할 틈 없이 눈이 마주쳐 버렸습니다. 정말 그때는 모든 장기가 떨어져 나가는 느낌과 함께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그대로 몸이 굳더군요. 그렇게 몇 년 갔던 몇 초 동안 눈을 마주치다가 정신을 차린 저는 그대로 소리를 지르면서 거실로 도망가 TV를 켜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더웠던 게 사라지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게 그렇게 공포에 떨었던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점점 마음이 가라앉으니 새하얗던 머릿속이 점점 생각들로 채워지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귀신이라고 확신하고 귀신이다라고 단정짓고 있었지만 너무 선명한 모습이나 그래도 뭔가 이질적이지 않은 분위기가 그냥 미친 여자인지 아니면 옷차림을 보아 무속인인지 하는 그 존재에 대한 정체가 궁금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궁금하고 소름 끼쳤던 건 그런 모습을 한 여자가 왜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에 우리 집을 창밖에서 쳐다보고 있었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온갖 생각을 하다 문득 떠올랐습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활짝 열어둔 창문을 닫지 않은 게 생각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충망은 없었고 1층이었기에 마음만 먹으면 너무도 쉽게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리면 정말 온갖 상상이 다 들더군요. 그 여자가 창문을 통해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미 들어와서 내가 방에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으면 어떡하지? 창문은 닫아야겠는데 왠지 제 방에 들어가면 못 볼 뽕 당할 것 같은 기분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하필 제가 혼자 있는 때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니 혹시 내가 혼자 있는 걸 알고 왔는지 정말 큰일이라도 나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에 공구통에서 망치를 가지고 와 손에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가는 둥 마는 둥 애써 웃긴 프로그램을 찾으며 TV를 보고 있었지만 신경은 온통 제 방 쪽으로 향해 누구라도 튀어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잠도 오지 않았고 눈만 말똥말똥 뜬 채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후두둑 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TV 볼륨을 낮추고 귀를 기울여 보니 분명 제 방 쪽에서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마치 무언가 쏟아지는 듯한 소리, 작은 알갱이들을 바닥에 뿌리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정말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저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같은 동네에 사시는 큰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옛날에 쓰시던 핸드폰을 찾아 전화번호부를 뒤져 큰아버지 번호를 찾은 다음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말 10번 넘게 전화를 걸었었나. 드디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누구세요 하는 큰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는 정말 거의 울다시피 하는 목소리로 지금 우리 집에 무슨 일인 것 같다고 혼자 있는데 큰일이 날 것 같다면서 저희 집으로 빨리 와 달라고 새벽 4시가 다 돼가던 때에 크나큰 민폐를 끼쳤습니다. 큰엄마는 제가 그러니 잠에서 확 깨셨는지 진정하라고 바로 가겠다고 조심히 있으라고 하더군요. 전화를 끊고 10여 분이 지났을까 문을 두들기는 소리와 함께 제 이름을 부르는 큰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그때만큼 기뻤던 순간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곧바로 문을 열어드렸고 막 잠에서 깨신 모습으로 큰엄마와 큰아버지가 많이 놀란 얼굴로 들어오시더군요. 무슨 일이라고 물으시는 두 분께 여태 있던 일을 대충 설명해 드리니 큰아버지가 제 방 쪽으로 향하셨습니다. 큰엄마와 저는 약간 겁에 질려 뒤에서 큰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는 걸 보고 있었는데 방에 들어가신 큰아버지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시면서 뒤로 몇 발자국 물러나셨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보고 저 여자냐? 하고 물으시더군요. 큰엄마와 큰아버지가 계셔서 용기가 났던 터라 전 조심히 방에 들어가 창밖을 봤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여자가 아직도 창밖에서 제 방을 노려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정말 놀랐지만 한편으로 안심이 된 게 일단 귀신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큰아버지는 다시 창문 쪽으로 가 그 여자에게 당신 뭐요? 하면서 큰 소리로 물었고 그 여자는 말없이 큰아버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큰아버지는 약간 움찔하시는 것 같았지만
계속해서 남의 집 앞에서 지금 뭐하는 짓이야 하면서 경찰에 신고한다며 여자를 몰아세웠습니다. 갑자기 그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와줘도 지랄이야. 그러더니 돌아서 가더군요.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돌아서 가는 그 여자의 모습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자꾸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돌아서 가던 여자가 근처에 서 있던 스쿠터에 타더니 자연스럽게 시동을 걸고 멀리 사라지더군요. 그 여자가 멀리 사라지니 그때 제 방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하얀 가루가 여기저기 떨어져 있었고 큰아버지께서 이거 소금 아니냐? 하는 소리에 저는 살짝 주워서 맛을 보았습니다. 역시 소금이더군요. 아까 들리던 후두둑하던 소리의 정체는 그 여자가 창밖에서 던지는 소금이 떨어지는 소리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여자는 사라졌고 저희 셋은 이게 과연 무슨 일일까 하는 궁금증에 날이 새도록 이야기를 하며 여러 추측을 냈지만 결론은 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2달 정도가 흘렀고 그 일이 차차 머릿속에서 잊혀질 때쯤 저희 어머니가 동창회에 다녀오시더니 제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엄마 친구 중에 무당일을 하는 애가 있거든. 오늘 동창회에 걔가 나왔길래 네 저번에 있었던 그 일 있잖아. 그 이야기를 해주니까 걔가 갑자기 눈빛이 변하면서 하는 말이 그 다음 어머니가 한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쭉 돋더군요. 네 아들 그 여자 아니었으면 죽었어. 그 무당 친구가 하는 말이 항상 주변에는 가지각색의 귀신들이 자리 잡고 있고 서성거리면서 돌아다닌다고 했답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한테 해를 끼치지 않지만 가끔씩 정말 위험하고 사람에게 큰 해를 끼치는 귀신이 있다고. 이런 존재들은 개인적인 원한과 관계없이 기가 약한 사람들한테 해를 끼쳐 저승길 동무로 삼으려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질 나쁜 귀신이 그때 당시 제 방 창문 쪽으로 들어와 제게 해를 끼치려던 걸 그 여자가 그 귀신을 붙잡아 두고 있었던 거고 소금을 뿌린 건 귀신들이 소금을 싫어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아직 신기에 정성이 부족하여 그 잡귀를 쫓아내진 못하고 붙잡아만 두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큰아버지와 큰어머니가 오셔서 3명의 기에 눌려 그 잡귀가 도망갔기 때문에 그 여자가 떠난 거라고 했습니다. 아마 안 그랬으면 그 여자는 날이 셀 때까지 그러고 서 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분명 큰아버지와 큰어머니 중 약간의 신기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거라고. 안 그랬으면 그 잡귀를 못 쫓아냈을 거라면서 정말 무당답게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듯이 이야기를 해주더랍니다. 그때 당시 제가 고3이라 기가 많이 허약해져서 그런 잡귀가 붙는다며 이틀 뒤에 어머니가 그 친구한테 부적 하나 받아와선 저에게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라 하고 보약도 지어 오셔서 먹느라 고생했습니다. 여튼 그 사건은 그 뒤로 간간히 이야기 거리로 남게 되었고 이젠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사건이 되었지만 아직도 의문인 건 그 여자가 어떻게 잡귀의 존재를 알고 그 자리에 나타났냐입니다. 정말 그냥 우연히 스쿠터를 타고 지나가다가 그 잡귀의 존재를 봤을까요? 그렇지만 아무리 무속인이라지만 평소에도 그러한 무서운 모습으로 다닐까요? 지금 기억으로도 그건 작정하고 귀신 잡으러 왔던 복장이던데 그 여자가 어디서 갑자기 어떻게 나타났는지는 아직도 의문입니다. 오래전의 사건이지만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에 있는 건 아마 그 여자의 모습이 정말 충격적이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말 절 구해주신 거라면 한번 만나서 고맙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네요. 7번째 이야기, 지방령. 약 20년 전 내가 겪은 일이야. 여름방학이었고 동네 만화방에서 그 당시에 한창 유행하던 공포소설 링을 빌려서 집으로 가고 있었어. 2차선 도로를 건너야 했는데 우리 집으로 가는 골목엔 횡단보도가 없었어. 양쪽 100m 떨어진 곳에 각각 횡단보도가 있었고 그 중간인 우리 집 골목엔 없어서 늘 무단횡단을 했지. 난 그 전에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어서 비록 2차선을 무단횡단하더라도 정말 좌우를 잘 살피고 내 시야에 차가 없을 때만 후다닥 건넜어. 그런데 그날은 뭔가 좀 이상했어. 여느 때처럼 후다닥 건너는데 옆을 보니 어느새 1톤 트럭이 내 옆에 있네. 트럭에 박고서 땅을 굴렀지만 교통사고가 나면 그 순간은 하나도 안 아파. 하나도 안 아팠는데 일어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어. 아무튼 그 트럭을 타고 병원에 갔어. 가는 도중에 놀란 가슴을 가라앉히다 보니
통각이 돌아와 엉엉 울고 비명을 질렀어. 병원에 와서 트럭에 타고 있던 부부랑 부모님이랑 얘기하는데 좀 이상한 걸 느꼈어. 그 부부 말로는 천천히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앞에 나타나더래. 놀래서 옆으로 차를 꺾으려고 하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순간적으로 노인을 치는 것보단 학생을 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차를 내 쪽으로 돌린 거지. 그런데 난 그런 할아버지를 못 봤거든. 그 2차선 도로 사방 100m에는 건물이 없어. 곡선 구간도 없어. 다 직선 도로라서 내가 그 트럭을 못 본 것도 미스테리할 뿐더러 상식적으로 사람이 자기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면 너무 놀라서 계속 그 자리에 남아있지 않을까. 사고가 나고 그 부부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거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직선 2차선 도로에서 평소에 차를 매우 조심하는 내가 트럭을 못 보고 치인 것도 이상했어. 내가 골목에서 확 튀어나온 것도 아닌데 천천히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트럭 주인도 이상했지. 옆에 있었다던 정체 모를 할아버지도 이상해. 이런 게 지방령이라는 걸까. 그날 이후로 나는 그 할아버지의 존재를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었다. 교통사고로 인한 트라우마와 함께 그 할아버지의 정체에 대한 의문이 마음 한켠에 자리 잡았다. 매일같이 그 도로를 지나갈 때마다 내 시야에는 여전히 그 할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왜 나를 따라왔을까? 무엇을 원했던 걸까? 이러한 질문들은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몇 주가 지나고 나는 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더 알고 싶어서 지역 도서관을 찾았다. 도서관에서 지역 신문 아카이브를 뒤지던 중 1980년대 초반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기사를 발견했다. 기사에는 김태수 씨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는 평생을 그 도로에서 일하는 트럭 기사로 살아왔다고 했다. 사고 당일 그는 자신의 트럭을 조심스럽게 운전하고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기사에는 사고 이후 김태수 씨가 깊은 우울증에 시달리며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었지만 결국 그의 영혼이 그 도로에 머물러 지방령이 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기사를 읽고 나는 그 할아버지가 바로 김태수 씨였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의 영혼이 왜 나를 따라왔는지 그리고 무엇을 원했는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나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다. 그 후로 나는 지역의 민속신앙과 지방령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다. 지방령은 주로 비극적인 사건을 겪은 영혼이 특정 장소에 얽매여 떠돌아다닌다고 했다. 김태수 씨의 경우 자신의 실수로 가족을 잃은 죄책감이 그를 이곳에 머물게 한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무엇인가 더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나는 다시 그 도로를 찾기로 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린 도로는 여전히 한산했고 나는 그곳에서 김태수 씨의 영혼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조심스럽게 그 길을 걸으며 그의 흔적을 찾아보았다. 그러던 중 나는 그의 트럭이 있던 자리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만 점점 더 분명해지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도와줘. 라는 속삭임이 들려왔다. 나는 그 소리에 놀라 멈춰섰다. 주변은 조용했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히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소리가 나는 방향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때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형체가 보였다. 그것은 김태수 씨의 모습이었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그의 눈빛은 슬픔과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왜 나를 따라오시는 거죠?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의 슬픔을 이해하려고 했었지만 동시에 그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몰라 당황스러웠다. 그 순간 갑자기 번개가 치면서 주변이 환해졌고 그의 형체는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나는 속으로 물었다. 그는 점점 사라져갔고 그 자리는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갔다. 나는 깊은 한숨을 쉬며 그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그의 존재는 여전히 내 마음에 남아 있었다. 다음 날 나는 그 사건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다. 친구들은 내 이야기를 듣고 나를 걱정하며 도와주려고 했지만 나는 그저 혼자 그 슬픔과 죄책감을 극복하려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의 경험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나는 그 할아버지의 영혼이 평온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며칠 후 나는 다시 그 도로를 찾았다. 이번에는 무언가를 준비하고 싶은 마음에 작은 꽃다발과 촛불을 가져갔다.
나는 그의 영혼이 평온을 찾을 수 있도록 그의 무덤을 찾아가 꽃을 바치고 촛불을 켰다. 조용히 기도하며 그의 영혼이 이제는 안식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랐다. 그날 밤 나는 다시 그 도로를 지나다니며 그의 흔적을 찾았지만 그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그날의 경험이 깊이 새겨져 있었고 나는 그의 영혼이 평온을 찾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건은 나에게 큰 교훈을 주었다. 사람의 슬픔과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으며 그것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가끔씩 그 도로를 지나갈 때면 나는 김태수 씨의 안식을 기리며 조용히 그곳을 지나쳤다. 그의 영혼이 평온을 찾았기를 바라며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그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의 경험은 나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아 있었고 나는 언제나 그의 영혼이 안식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살아가고 있다.